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 물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지하 심층 연구시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강원도 정선에 지하 1000m 깊이의 우주 입자 연구시설을 완공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주 암흑물질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 구성 단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한 3명의 화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노벨 시상식은 12월 노벨 주간에 열릴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열리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 수상자도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강원 횡성 산사태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세운 태양광 패널을 타고 많은 비가 몰려들어 집안이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배수로는 토사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기술은 첨단으로 발전하지만 시동 꺼짐 현상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장치가 많아지면서 일부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동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인데 첨단 사양의 도입과 함께 근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도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치매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거하는 치료제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치매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비율은 11%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다시 한번 재유행이 예고된 만큼 겨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6주째 감소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월 넷째 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주 2만 8천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482명에서 지난주 절반 수준인 248명으로 줄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1 미만을 6주째 유지했습니다. 유행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0.8로 정체된 만큼 확진자 발생 감소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유행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92%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국내 우세종인 BA.5는 소폭 줄었지만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BF7 변이도 지난달 11일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뒤 지금까지 감염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인 BF7은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가능성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이 기간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11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은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하며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추진단은 이후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로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때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싹쓸이하고 인건비나 방역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 앞서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행사들의 코로나 특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위기 당시 영업이익이 껑충 뛰며 오히려 호황을 맞이한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끈 회사들이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단체로부터 1,200억 원이 넘는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등의 운영 계약을 따낸 게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건수 90% 이상이 수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발됐는데도 이후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알려온 사실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불법으로 고발당했는데도 전혀 본인들은 제일 잘못이 없다고 연판.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인건비를 1,300만여 원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주 서울경찰청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고 인건비 문제 말고도 제기된 의혹이 다양하다 보니 지방청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두 업체는 방역시설 운영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자체 추천하면서 따낸 데다 지난 5월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에도 수의 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해 미심쩍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한 사람당 400만 원 이상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물품을 업체의 다른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업체 측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으려던 방역시설 운영에 스스로 앞장섰을 뿐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었는지 방역을 핑계로 허술해진 감시를 악용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서식하는 야생식물 코나루스 세미 데칸드러스의 탈모 예방 효과가 확인돼 국내 연구진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인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연구진과 2년여간 공동 연구 결과 코나루스 세미 데칸드러스가 모낭 생장기를 단축하고 소형화해 탈모를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5알파 환원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식물의 추출물을 탈모증에 있는 실험용 쥐에 발랐을 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를 바른 쥐보다 모발이 더 잘 자라고 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기업의 기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방역당국은 내년 봄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연휴 영향으로 잠깐 확진자가 늘기는 했지만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유행은 이제 사실상 끝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끝났다기보다는 끝자락에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네. 0시 기준으로 28,648명인데요. 지난주 일평균으로 보면 24,431명. 뭐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10,000명대, 또 주중에 있어서도 많아야 3만 명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월 한 둘째 주 정도의 수준까지 다 통계 지표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의 감소는 아주 특이하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숨은 감염자가 많으면은 위중증 환자들이라든지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재유행은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고 이제 한두 주 지나게 되면은 10,000명대까지 평균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유행 끝자락에 있지만 지금 확진자의 11%가 재감염자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감염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재감염 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죠. 뭐 10%대인데 해외에 비하면 이 재감염률은 더 높은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낮은 네. 편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오미크론이 처음 유행했던 3, 4월부터 지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면역력은 많이 떨어지면서 BA.5라는 전파력이 특별히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제 재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방역 완화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실외 마스크도 완전히 완화가 되었고 지금 실내에 있어서도 다중 이용 시설들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서 몇 시간씩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의 노출은 많아지면서 사실은 재감염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건 뭐 자연적인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지배종인 BA.5의 검출률이 줄어들고 BA.2.75는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유럽에서는 새 변이 BF.7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검출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겨울에는 새로운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유행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이죠. BA.2.75 켄타로스라고 해서 굉장히 변이가 심하고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실제로 면역 회피 능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전파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 3.1%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전파력이긴 한데 이것이 좀 더 우세종이 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BF7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고 15명 정도 발견은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유의미한 유행을 나타내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바이러스들이 전부 변이주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강력한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은 올 겨울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이번 달부터 이제 국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국내 출입국 관련 규제는 모두 사라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이가 나오고 국내 유입될 우려는 적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입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전체적인 통계 숫자로 봤을 때 지금 100명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입국 시에 하루 만에 했던 PCR 검사 자체가 면제가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못 찾는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감소 추세인데다가 국내에서 발생 상황도 그렇고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되는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 중에 혹시라도 변이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변이주 검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은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모를 국내에서의 변이주 발생을 위해서도 변이주 이 모니터링 체제를 확실하게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역 조치가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요. 일단 방역 당국이 내년 봄쯤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년 3월이라 그러면 좀 너무 길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사실은 실외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는 환경에서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권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병원 또는 여러 가지 고위험군 환자들이랑 접촉이 많은 네. 시설 같은 경우 또 대중교통들 이렇게 불특정 다수하고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정도만 의무화로 놔두고 일단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되 특히 영유아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시기에 이미 발달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라도 빨리 영유아원, 유아원, 돌봄센터 같은 데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이 이런 발달 장애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은 단계적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년 3월쯤에는 대중교통에서도 벗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겨울 안에 어린아이들이라도 좀 벗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백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이 이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27만 명 정도가 예약을 했는데 이 정도 예약을 했으면 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봐도 될까요? 적극적이 아니라 거의 뭐 안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27만 명이면 예. 뭐 1%, 2%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수용성 문제에서 보면요. 4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거의 대상자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BA4, BA5 대응 개량 백신이 이번 겨울 내에 모더나, 파이자에서 다 나올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BA1에 대한 개량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유행이 와서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새로 나오는 개량 백신 BA4나 5에 대한 개량 백신을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새로운 백신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이 모더나 개량 백신은 아마 폐기 수술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아서 뭐 후유증이 적다든가 혹은 재감염 사례가 적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이득을 가지고서 접종을 4차 접종 혹은 5차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자, 올 겨울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우려는 이제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올해 유행할 독감이 그 독감 바이러스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A형 H3N2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이게 뭐 새로 나온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인 경우 보통 4가 백신으로 맞는데요. 4가라는 얘기는 4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네. A형에서 2가지 H1N1이라는 것이 이것이 신종 플루 때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고요. 이거 네. 스페인 독감이고요. H3N2라는 것은 홍콩 독감, 68년에 홍콩 독감과 같은 것인데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이 A형 2가지하고 B형 야마가다형 빅토리아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백신을 4가형으로 맞는 것인데 올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유행하는 것은 A형 중에서도 H3N2형이 제일 증상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증상으로 봤을 때는 독감에 걸렸을 때 좀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추세로 봐서는 H3N2가 아마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트윈데믹 우려가 있는 만큼 만약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걸린다면 또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글쎄요, 동시에 걸린다는 의미가 꼭 동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시차를 두고서 이제 걸릴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사실은 타미프루라는 좋은 독감 치료제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는다면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타미프루를 처방받을 네. 수 있는데 비해서 코로나라고 진단을 받는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일단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이고 고령층에 있어서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냐 독감이냐를 일단 분별해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이고요. 이 두 개가 같이 감염되었을 경우 우리는 코 인펙션이라고는 하는데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유행의 끝자락이라는 그 진단이 참 기쁘게 들리는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 구성 단위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합성 기술을 개발한 캐럴린 버토지, 모르텐 멜달, 케이 베리 샤플리스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이들 세 과학자가 클릭 화학과 생체 직교 반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샤플리스 교수와 멜달 교수가 분자 구성 단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적 화학인 클릭 화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버토즈 교수는 클릭 화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이 반응을 미생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 깊이에 우주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지하 실험실인데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철강 광산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땅속 1000m 깊은 곳에 첨단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험실로 가는 수단은 광산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깊이 더 깊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땅속을 160초 동안 수직으로 내려가자 개미굴 같은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800m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 드디어 지하 1000m 실험실에 다다르는데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 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두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주 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중성미자입니다. 이들 입자는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지하 깊은 곳은 물론 지구 핵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이들을 관측하려면 대기 중에 다양한 입자들이 함께 검출돼 이들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관측하려는 겁니다. 광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있고 감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알고 있는 시그널들 다 없애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IBS는 2019년 4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내년까지 중성 입자 검출 장비 등 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실험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우주 입자 실험실은 6번째 규모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주선과 충돌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길이가 10,000km가 넘는 먼지꼬리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립광학적외선 천문학 연구실과 로엘 천문대 등 공동 연구진은 칠레에 있는 남방 천체 물리 연구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소행성 디모르포스가 다트 우주선과 충돌 후 소행성 부스러기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10,000km 이상의 꼬리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꼬리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관찰할 예정인데 꼬리가 앞으로 계속 길어졌다가 점점 우주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이 산사태의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림청이 원인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YTN은 현대 팰리세이드와 소나타, 그리고 기아 카니발, 벤츠 마이바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여러 차량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왔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지난 7월 YTN으로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달도 안 돼 국토부 산하 자동차 리콜 센터에 관련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될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2주 만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4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시동 꺼짐 문제는 다른 차량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벤츠 마이바흐, 현대 소나타 등 국내외 회사의 여러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시동 꺼짐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첫 번째 이유로 자동차라는 기계의 특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차가 단순한 탈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전자장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엔진만 제어하겠는데 지금 미션도 제어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제어하고 조향장도 제어하고 편의장치 제어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진 거예요.
커다란 전자장치가 돌아가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명서, 알고리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웬만한 설명서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시동을 일단 끄고 보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 그 시간에 그 조건에 RPM이 올라가면 어떤 급발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알고리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분야 자립도가 낮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경쟁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쟁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문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첨단 디지털 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관심도 많지만 막상 관련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때마침 대학과 기업체가 함께 IT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모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 강의실.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연구한 과제를 들고 나와 발표하기도 합니다. 강의 후에 335 다시 모인 학생들은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멘토링을 통해 전문 지식을 다집니다. 이 학교와 IT 기업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전문 교육을 통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합니다. 제가 IT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백엔드 개발자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와 IT 전문기업이 함께 만든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3년 6개월간 진행하는데 학기당 50명씩 선발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수료하면 이 업체의 채용 연계 인턴십이 제공됩니다. 필드의 어떤 실전 경험과 실제로 응용 사례를 알려줌으로써 어떤 교육이 상하탑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이 대학 AI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진과 경력 10년 이상의 기업체 전문가로 짜였고 다른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모델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바로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첨단 디지털 관련 우수 인재는 한정돼 있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 만큼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지역 축제가 올가을에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충북 음성에서도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 본격적인 지역 농산물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목 선인장에서 인삼, 그리고 고추와 수박까지 모두 음성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 파는 장터에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하지만 그래도 지역 농가를 돕는다는 생각에 농산물을 구매합니다. 우리가 또 애용해야 되고 또 조금 약간 비싸더라도 팔아줘야 되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북 음성군의 통합 농산물 축제인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따로 열렸던 꽃잔치와 청결 고추 축제, 인삼 축제 등 3대 농산물 축제를 통합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작이라는 이름의 농산물을 붙이면서 이거를 일회로서 또 통합 축제예요. 그전에는 인삼, 고추 이런 걸 각자 했는데 이번에는 다 뭉쳐서 크게 농산물 브랜드로 하나로. 음성군은 그동안 각각 다른 이름을 달고 판매됐던 지역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통일된 브랜드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음성군 농산물 통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성 명작을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축제를 통합해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충북 음성군의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누그러졌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전기와 가스요금부터 라면과 과자, 채소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둔화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같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탓입니다.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식용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일찍. 라면도 뭐 예전보다 잘 안 사게 되나? 아 그렇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도 너무 올라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채소를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물값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왔어. 그런데 뭐 1,000원이 냈는데 예. 하나에 2,000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안 사갖고 왔어. 많이 있던 것도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좀 덜 찾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찾으세요? 그래도 급하신 분들 여기 찾으신 것 같은데. 매출에 별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기도 한데. 외식비 부담에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만 오르는 탓에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요즘에는 하루 매상 같은 경우에 좀 과거 비교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공상은 안 되죠. 절반 정도야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겐 특히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조만간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우유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일 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8월 기시다 총리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란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영화축제에서 전 세계 영화 350여 편이 관객 17만 명과 만나게 됩니다. 홍사희 기자입니다. 아시아의 별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국내외 영화인들이 입장할 때마다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강수연 배우가 함께한 수많은 작품의 장면으로 고인을 추모했고 운명을 달리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와 장르익 고다로 감독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화양연화와 무간도, 새끼 등 직접 고른 대표작 6편을 들고 부산을 찾은 양조희 배우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며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It's really my great honor to receive this recognition from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ank you for giving me such an opportunity to come to Busan again to meet my Korean fans in person. 이영애와 이병헌 배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포함한 아시아 대표 영화인들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9편의 OTT 신작 등 기대를 모으는 작품 공개가 예고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작년에도 영화제를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영화제에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梁朝伟非常的喜欢你，希望你可以越来的越好，越来越好，然后有更多精彩的电影。 개막작 이란 하디 모하게 감독의 바람의 향기 상영을 시작으로 폐막작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까지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350여 편의 작품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코로나19를 딛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귀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로해줄 부산에서의 시네마 천국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상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의 임상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께서는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주목하신 그 계기가 있을까요? 예, 알츠하이머 병은 이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치매라고 하는 인지 기억 장애 현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성 질병입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의학 발전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 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연구진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 및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 악화를 잠시 늦춰주는 약물만이 존재했을 뿐 이 허가받은 치료제는 전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 개발한 치료제는 이 전에 있던 치료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 APP라고 불리는 단백질로부터 이 42개의 아미노산으로 잘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현재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와는 다른 좀 더 큰 크기로 잘린 단백질도 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아주 오래된 논문이 연구 부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와는 상관없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세포 밖에서 서로 결합하고 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작년 2021년 6월 달에 미국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역사상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 항체들은 몸속에 주입되었을 때 뇌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이 항체를 통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에 침입한 나쁜 병원체로 인식하여서 잡아먹고 청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이스트 김찬혁 교수님과 공동 개발한 치료제도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는 하지만 이 항체 치료와는 전혀 다른 기전을 사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이와 동시에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네, 저희도 예전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 뭐 조작됐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를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과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치료제가 개발되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가 바로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FDA 승인을 받았던 그 치료제는 그 안전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이 바이오젠의 항체 치료제가 사상 처음으로 FDA 허가를 받았고 또 현재 세계 유수의 제약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후속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항체 치료는 사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노란색의 실타래 같이 생긴 아밀로이드 베타 표면을 항체가 인식하면 뇌 안에 면역세포인 이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가 항체를 인식하는 FC 수용체를 통해서 이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때 잡아먹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쁜 병원체 물질로 인식되어서 사실 마이크로글리아로부터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단백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염증 반응에 매우 취약한 뇌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뇌에 물이 차거나 혹은 뇌출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이 널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항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가 않은데요. 바로 이 같은 항체 치료의 염증성 부작용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한 치료제도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지만 항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 기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한 치료제에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예,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기억의 기본 단위라고 알려진 이 신경세포의 연결점인 시냅스들도 매일매일 사라지고 또 이들이 새로 형성되는 현상을 보고했고 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세포 및 시냅스들은 이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되더라도 저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저희는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면역세포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저희 몸에서 죽어나가는 이 정상적인 세포로 착각하게 만든다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염증성 부작용들이 획기적으로 억제가 되었고 저희 치료제가 새로운 면역 치료제로 안전하게 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기존 항체 치료제의 이 염증 반응이라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치료제의 효능은 얼마나 좋은가요? 이 면역 세포에는 이 항체를 인식하는 FC 수용체 이외에도 이 TAM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존재해서요. 이 죽어가는 세포 및 시냅스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TAM 수용체에 결합한다고 알려진 이 GAS6라는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식할 수 있게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가이아 A베타라는 물질을 새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아 A베타는 이 항체와 비슷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식하는데요. 이때 마이크로글리아가 TAM 수용체에 의해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먹게 되면 이 항체 치료제와는 정반대로 염증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이 TAM 수용체는 이 애스트로사이트라고 불리는 저희 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포에서도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포가 협동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이아 A 베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뇌염증을 통한 에서 일어나는 뇌부종이나 뇌출혈을 억제하였고 또한 신경 독성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서 항체 치료제는 저희가 수행한 인지기능 실험 중에서 한 가지 실험에서만 효과가 있었지만 저희 그 가이아 A 베타는 두 가지 실험 모두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FDA에서 승인된 알츠하이머 약물들은 항체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약간 지연시키는 약들이었으나 이제 저희 가이아 A 베타는 알츠하이머 병의 완전한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시작점으로 작용하지만 이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뇌에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경세포의 기능이 변화되고 시냅스의 기능 약화 그리고 소실 또 면역 세포들의 염증 반응 증가, 또 혈관 세포들의 손상 등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총체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원인 물질을 제거한 후에는 이제 각각의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각각 문제에 대한 2차 치료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연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전망이 되나요? 이제 많은 연구진의 노력 덕분에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이아 A베타는 부작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진단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리된 사람들에게도 투여하여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학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항체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는 이 뇌 부종이나 뇌 출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는 동안에 고가의 MRI를 통한 뇌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가이아 A베타 치료는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도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치료제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또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결과를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 가이아 A베타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질이 진짜 상용하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점이 보완되어야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서는 저희 치료제의 수용성을 증가시킨다거나 또한 몸 안에서 쉽게 부서지지 않고 오래 머물게 하는 등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와 인간에게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서 혹시 모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도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학교의 연구실에서는 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리미스 테라피틱스라는 바이오 벤처 회사를 만들었고요. 일리미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퇴행성 뇌질환에는 완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완치 개념이 확립되는데 이 치료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 표면을 눈으로 보면 매끈하지만 나노 수준에서 보면 V자가 반복되는 헤링본 무늬가 나타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니스트 펑딩 특훈 교수팀은 인공신경망으로 금 표면 구조와 물질 내부와 관계를 풀어낸 결과 금 표면의 최상층 원자수가 바로 아래층보다 4% 정도 더 많아서 원자들이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하면서 헤링본 무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원자 단위의 움직임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해 금이 가지는 특별한 구조의 원리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금의 변형은 금 원자층이 두꺼울수록 심했으며 금 두께가 얇으면 내부 변형이 억제돼 헤링본 대신 줄무늬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시냅스처럼 낮은 에너지로 동작하는 인공 시냅스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곽준영 박사팀과 카이스트 강기범 교수팀은 공동으로 2차원 절연체 신물질과 2차원 반도체 이종 접합 구조를 기반으로 작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개발한 인공 시냅스 소자로 손글씨 숫자 이미지 데이터의 분류 학습을 시도한 결과 88.3%의 분류 정확도를 얻어서 뉴로모픽 시스템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콘크리트 시공 중 일어나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스마트 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 연구팀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싱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양생 중인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스마트 거푸집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집해 현장 감독자가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동 스핀들을 탑재해 조립과 해제 작업 또한 원격 조정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낮췄습니다.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까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모두 7명인데 미국에서 3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구 기간은 30년이 넘고 나이도 60세를 훌쩍 넘는다고 하죠. 인구와 숙성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